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첫째, 시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대가 듣고 싶어하는 것, 그대가 듣고 있다고 믿는 것, 그대가 듣는 것, 그대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 그대가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 그대가 이해하는 것. 내 생각과 그대의 이해 사이에 이렇게 10가지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시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을 마주할 때의 두려움. 인간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대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 미지의 것이 적대적인 존재일지라도 일단 정체가 밝혀지면 인간은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상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상상을 통해 두려움을 부풀리는 과정이 촉발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악마, 가장 고약하고 위험한 존재가 나타난다. 미지의 존재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무의식이 지어내는 환상적인 괴물과 대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인간의 정신이 최고 수준으로 기능하는 뜻밖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인간은 주의 깊고 명민해지며 자신의 감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여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다스리고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미지의 존재는 인간을 자극하기도 하고 매혹하기도 한다. 인간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것과 대면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내가 미지의 것에 적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는지 알아보고 싶은 것이다. 아직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미지의 존재는 무엇이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는 법. 재료 6인분, 검은 초콜릿 250g, 버터 120g, 설탕 75g, 달걀 6개, 밀가루는 깎아서 6큰술, 물 3큰술. 준비 시간 15분, 굽는 시간 25분. 아주 은근한 불에 왼손잡이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부은 다음 그 물에 초콜릿을 녹여 기름처럼 반지르르 하고 향긋한 반죽을 만든다. 버터와 설탕을 첨가하고 반죽이 균질적인 상태가 되도록 계속 저으면서 밀가루를 넣는다. 이렇게 준비된 것에 달걀 노른자를 하나씩 첨가한다. 달걀 흰자를 잘 휘저어서 하얗게 거품을 낸 다음 초콜릿 반죽에 섞어 넣는다. 이렇게 얻은 반죽을 안쪽 면에 미리 버터를 발라둔 틀 속에 붓는다. 오븐에 넣고 200도씨에서 약 25분 동안 굽는다. 위쪽은 바삭하지만 속은 말랑하게 굽는 것이 굽기의 요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케이크를 살피고 있다가 제때 꺼내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크 한복판에 물기가 없고 칼로 찔러 보았을 때 초콜릿이 살짝 묻어 나오면 다 익은 것이다. 미지근하게 식혀서 먹는다. 넷째, 초강속인간. 의식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전위적인 이론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 프랑스 푸아티에 의과대학 물리학 교수였던 레지스 디테유의 이론이다. 이 연구자가 전개한 이론의 요체는 미국 물리학자 페인버그의 연구를 바탕에 두고 있다. 디테유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구성 요소의 운동 속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강속계.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으로 대표되는 고전 물리학의 원리를 따르는 세계다. 이 세계는 브라디온, 즉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운동하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강속계다. 이 세계는 강속에 근접하거나 도달한 룩손이라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지배된다. 끝으로 초강속계가 있다.
이 세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타키온이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레지스 디테유의 이론에 따르면 세계의 이 세 가지 유형은 인간의 의식 수준에 대응한다. 첫째는 물질을 지각하는 오감의 수준이고, 둘째는 강속사고, 즉 생각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현세적 의식의 수준이며, 그 다음은 생각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초의식의 수준이다. 디테유는 우리가 꿈이나 명상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마약들을 사용함으로써 초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깨달음이라는 더 넓은 개념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 우주의 원리에 관한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의식의 속도가 빨라져 타키온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테유의 생각대로라면 초강속기에 살고 있는 존재에게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한순간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념들은 하나로 융화하여 사라진다. 그는 데이비드 봄의 연구를 받아들여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육신에서 빠져나가 초의식이 되고 우리가 살던 세계보다 진화된 다른 차원의 세계, 즉 타키온의 시공간에 합류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무렵에 딸 브리지트의 도움을 받아 훨씬 대담한 이론을 발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강속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전생과 내생이 모두 현생과 동시에 전개된다고 한다. 다섯 번째, 머피의 법칙.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A. 머피는 항공기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던 미공군의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MX981이라고 불리던 이 프로젝트는 급속한 감속이 일어났을 때의 간섭력을 인간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속 로켓 썰매에 탄 사람의 몸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부착해야 했다. 머피는 이 일을 조수에게 맡겼다. 센서를 거꾸로 부착할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조수가 설마 그런 실수를 하랴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조수가 모든 센서를 거꾸로 부착하는 바람에 테스트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머피는 화가 나서 조수를 향해 말했다. 저 자식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싶은 일을 하면 꼭 실수를 한다니까. 머피의 이 말은 그의 동료들 사이로 퍼져나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이른바 머피의 법칙으로 발전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과 상통하는 이 비관주의적인 법칙은 버터 바른 토스트의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버터 바른 토스트를 떨어뜨리면 언제나 버터를 바른 쪽이 바닥에 닿는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그에 따라 같은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 신종 머피의 법칙들이 마치 속담처럼 도처에서 생겨났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싶으면 틀림없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된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상스러운 것이다. 줄을 설면 언제나 옆줄이 빨리 줄어든다. 진짜 괜찮은 남자나 여자에게는 이미 임자가 있다. 만약 임자가 없다면 무언가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건 너무 멋져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10중 8구 사실이 아니다. 이러저러한 장점을 보고 어떤 남자에게 반한 여자는 몇 해가 지나면 대체로 그 장점들을 지겨워하게 된다. 이론이 있으면 일은 잘 돌아가지 않아도 그 이유는 알게 된다. 실천을 하면 일은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모른다. 이론과 실천에 결합되면 일도 돌아가지 않고 그 이유도 모르게 된다. 여섯 번째, 인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세 가지 사건. 인류는 세 차례에 걸쳐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다. 첫 번째 사건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창한 일이다.
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기는커녕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고 했으며 태양 자체는 더 거대한 어떤 체계의 주변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들고 나온 일이다. 그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넘어서는 존재이기는커녕 그저 다른 동물들에게서 나온 하나의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사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선언이다. 인간은 예술을 창조하고 영토를 정복하고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을 하고 철학의 체계를 세우거나 정치제도를 만들면서 그 모든 행위가 자아를 초월하는 고상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그저 성적인 파트너를 유혹하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리고 있을 뿐이었다. 일곱 번째, 마술사. 기원전 27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한 파피루스 문서에는 마술 공연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이 아마도 마술을 다룬 최초의 문헌일 것이다. 마술사의 이름은 메이둠이고 공연 장소는 파라오의 궁전이다. 그는 오리의 머리를 자른 뒤에 교묘하고 잽싼 손재주를 부려 머리를 다시 붙여준다. 관객들은 목이 잘렸던 오리가 말짱하게 살아서 나가는 것을 보고 경탄한다. 메이둠은 그 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중에는 소의 머리를 잘랐다가 같은 방식으로 되살려낸다. 같은 시기에 이집트 사제들은 종교적인 마술을 행했다. 교묘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원의 문을 열고 닫았던 것이다. 공, 주사위, 동전, 컵 등을 사용하는 손마술은 고대의 정기간에 걸쳐서 널리 행해졌다. 타로 카드의 첫 번째 대아르카나에는 마술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 카드의 그림에는 실제로 시장에서 손재주를 부리는 마술사가 나와 있다. 신약 성경에도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네로 황제가 좋아했던 마술사다. 베드로와 바오로는 네로 황제 앞에서 시몬의 도전을 받는다. 시몬은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겠다면서 나무로 높다란 탑을 짓게 한다. 거기에서 뛰어내려 공중을 나는 마술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마술은 실패로 돌아가고 시몬은 땅바닥에 떨어져 내토막이 난 채 죽는다. 중세에 들어와 최초의 카드 마술이 나타났고 이것은 다양한 손마술로 발전했다. 하지만 마술사들은 종종 주술을 행한다는 의심을 받고 하형에 처해졌다. 영국 마술사 레지널드 스콧은 마술사들이 처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84년 수많은 마술의 비밀을 밝히는 책을 출간했다. 그러므로 마술이 주술이나 마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마술이라는 말 대신 즐거운 물리라는 말이 나타났고 마술사들은 물리학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공연장에서 뚜껑문이나 커튼이나 감춰진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마술이 성행하게 되었다. 뛰어난 시계공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19세기 프랑스의 마술사 로베르 우댕은 현대 마술의 선구자였다. 그는 마술극장을 세우고 자기가 발명한 자동인형들과 복잡한 장치들을 공연에 활용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 임무를 띠고 아프리카에 가기도 했다. 아프리카 주술사들을 훨씬 능가하는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주술사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몇 해 뒤 오라스 고댕은 여자를 두 토막으로 자르는 마술을 고안했다. 어디에 갇혀 있어도 탈출할 수 있다고 해서 탈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헝가리 출신의 미국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전 세계를 돌며 대규모 마술을 선보였다. 여덟 번째, 숫자의 상징체계. 아라비아 숫자라 불리는 10개의 숫자는 3000년 전에 인도인들이 창안했다. 이 숫자들의 상징체계는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도정을 잘 보여준다. 숫자에 있는 곡선은 사랑을 나타내고 교차점은 실현을 나타내며 가로줄은 속박을 나타낸다. 숫자들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1은 강물이다. 그저 세로줄 하나로 되어 있을 뿐이다. 속박도 사랑도 실현도 없다. 강물에는 의식이 없다. 강물은 물질의 첫 단계로
그냥 존재할 뿐이다. 이는 식물이다. 위는 곡선으로 되어 있고 밑바닥에 가로줄이 있다. 식물은 땅에 속박되어 있다. 밑바닥의 가로줄은 식물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뿌리를 상징한다. 식물은 하늘을 사랑한다. 그래서 제 잎과 꽃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빛을 받아들인다. 삶은 동물이다.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은 땅도 사랑하고 하늘도 사랑한다. 하지만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 않다. 동물에게는 두려움 따위의 감정과 욕구가 있을 뿐이다. 두 개의 곡선은 두 개의 입이다. 하나가 물어뜯는 입이라면 다른 하나는 입맞춤을 하는 입이다. 사는 인간이다. 이 숫자에는 실현과 선택의 갈림길을 뜻하는 교차점이 있다. 인간은 3과 5의 교차로에 있는 존재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 현자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의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 5는 깨달은 인간이다. 이 숫자는 생김새가 2와 정반대이다. 위의 가로줄은 하늘에 매여 있음을 나타내고 아래의 곡선은 땅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 도달한 존재는 현자이다. 그는 보통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동물성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세상사에 대해서 거리를 두며 본능이나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두려움과 욕망을 이겨낸 존재이다. 그는 다른 인간과 거리를 두면서도 인간과 지구를 사랑한다. 6은 천사이다. 산업을 많이 쌓은 영혼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날 의무에서 해방된다. 한 생의 순환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신이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오르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으며 기본적인 욕구도 느끼지 않게 된다. 6은 사랑의 곡선이며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는 순수한 나선이다. 천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땅으로 내려간 다음 더 높은 차원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7은 신의 후보생이다. 5와 마찬가지로 이 숫자에는 하늘에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가로줄이 있다. 하지만 아래쪽에는 곡선 대신 세로줄이 있다. 아래쪽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숫자를 쓸 때 세로줄 한복판에 작은 가로획을 그어 7이라고 쓴다. 그러면 사에서처럼 교차점이 생긴다. 7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시련을 겪어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에 오른 존재는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 9번째, 백가전서파의 흐름. 한 시대의 지식을 집대성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학자들이 그 일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최초의 대규모적인 백과사전 편찬 작업은 기원전 3세기에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아주 밝은 상인이었던 여부리는 막대한 재산을 모은 뒤에 진나라의 승상이 되자 3,000명의 학장들을 식객으로 거느리고 그들에게 각자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기록하게 했다. 그런 다음 여부리는 그들이 적은 것을 성문 앞에 내걸었고 누구든 한 글자라도 고치면 크게 포상한다는 내용의 방을 붙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바로잡고 보태는 작업에 참여했다. 서양에서는 세비야의 주교 이시도르스가 621년부터 중세 최초의 백과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대로부터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모든 지식을 20권의 저서에 집약하고 어원지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10세기에 나온 작자 미상의 아랍어 백과사전을 12세기의 번역가 요하네스 하스팔렌시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비밀 중의 비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페르시아 원정길에 올라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정치, 윤리, 위생법, 의술, 연금술, 점성술, 식물과 강물의 마법적인 특성, 수의 비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유럽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13세기에 파리의 대학 교수이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동물학, 식물학, 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백과사전적인 저작들을 많이 출간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의사이자 작가였던 프랑스와 라블레 역시 당대의 지식을 한몸에 구현한 지적인 거인에 속했다. 매우 전복적이고도 유쾌한 지식인이었던 그는 1532년에 출간된 팡다그리에를 비롯한 여러 저작들을 통해서 문학, 역사, 철학, 의학 등 많은 주제를 다뤘다. 그는 알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교육, 기쁨 속에서 배우게 하는 교육을 꿈꿨다. 이탈리아인 페트라르카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 역시 개인적인 백과사전을 집필했다. 1747년 프랑스의 출판업자 르 브르통은 영국의 챔버스 백과사전을 번역 출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프랑스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들기로 하고 드니 디드로와 달랑베르에게 편집을 맡겼다. 두 사람은 볼테르, 몽테스키에, 장자르크 루소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20년이 넘는 작업 끝에 가학, 예술, 직업, 정예사전을 완성했다. 그보다 수십 년 앞서 중국에서는 청나라 강희제의 칙령에 따라 직문례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흠정고금 도서 집성을 편찬에 착수했다. 고금의 문헌을 총망라하는 이 백과사전은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의 명령을 받아 장정석 등이 개정하고 중보하여 1725년에 1만 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완성되었다. 10번째, 만약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어느 날 문득 이런 기이한 가정이 머리에 떠올랐다. 만약 우주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우리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들조차 막연하게나마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지적 생명체인 우리의 인류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다른 지적 생명체들이 성공할 것이므로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만약 우리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밖에 없다면, 만약 무한한 우주 공간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오로지 우리뿐이라면, 만약 우주의 모든 행성이 우리가 태양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성들처럼 유독가스를 내뿜는 마그나나 암석 덩어리로 되어 있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서 생물이 살 수 없다면, 만약 지구의 경험은 우연의 일치가 겹치고 또 겹쳐서 일어난 너무 특이한 현상이었을 뿐이므로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면, 만약 지구의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면, 이런 가정들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행성을 파괴한다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게임 오버가 되고 말리라는 얘기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가능성을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오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우리를 얼마나 아찔하게 만들 생각인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가정인가? 우주에는 아마도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보다 오래되고 이보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 11번째, 파란색. 오랫동안 파란색은 폄하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란색은 진정한 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흰색,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만을
진정한 색으로 여긴 것이다. 염료 기술의 문제도 있었다. 염색공들과 화가들은 파란색을 제대로 염착시키지 못했다.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만이 파란색을 피안의 색으로 여겼다. 그들은 구리로부터 이 염료를 제조해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파란색이 야만인들의 색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게르만족 사람들이 유령처럼 으스스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얼굴에 청회색 가루를 바르고 다녔기 때문일 것이다.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파랑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색 혹은 녹색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파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게르만어 블라우에서 온 것이다. 로마인들은 파란 눈의 여자는 천하며 파란 눈의 남자는 거칠고도 어리석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성경에서는 파란색으로 언급되는 일은 드물지만 푸른 보석인 사파이어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진다. 파란색에 대한 멸시는 서양에서 중세까지 이어진다. 빨간색은 선명할수록 더 큰 부의 상징이 된다. 따라서 빨간색은 사제들, 특히 교황과 추기경의 옷을 물들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역전된다. 남동석, 코발트, 인디고 덕분으로 화가들은 마침내 파란색을 염착하는 데 성공한다. 파란색은 성모의 색이 된다. 성모는 파란색의 외투나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성모와 파란색이 연결되는 것은 성모가 하늘에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파란색이 거상의 색인 검은색의 계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하늘이나 검은색이나 흰색이었으나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파란색이 칠해진다. 녹색이었던 바다 역시 목파나의 등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유행은 바뀌어 파란색은 귀족들이 선호하는 색이 되며 염색공들은 이 유행을 따른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파란색을 만들어낸다. 토스카나, 피카르디, 툴루즈 등지에서는 파란색 제조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청이 재배된다. 파란색 염료 산업 덕분으로 이 지역들 전체가 융성하게 된다. 아메잉 대성당은 대청 상인들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것이다. 반면 스트라브르에서 붉은색의 재료인 꼭두선이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성당 건축 자금을 대는데 애를 먹는다. 이런 까닭으로 알자스 지방 성당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는 악마를 예외 없이 파란색으로 묘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파란색을 좋아하는 지방들과 붉은색을 좋아하는 지방들 사이에 일종의 문화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종교개혁 시대의 칼뱅은 검은색, 갈색, 파란색은 정직한 색이고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은 정직하지 않은 색이라고 주장한다. 1720년 베를린의 한 약사는 감청색을 발명하며 이로 인해 염색공들은 파란색의 색조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항해술의 발전 덕분으로 대청보다는 훨씬 강력한 염착력을 지닌 엔틸리스 제도와 중앙 아메리카의 인디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3개의 정치도 끼어든다. 프랑스에서 파란색은 흰색의 왕당파와 검은색의 카톨릭파에 맞서 일어난 공화파의 색이 된다. 또한 나중에 공화파의 파란색은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붉은색과 대립한다. 1850년대 파란색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드높인 옷이 등장하니 바로 프란시스코 재단사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발명한 청바지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파란색을 꼽는다. 유럽에서 스페인은 붉은색을 선호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청색이 아직 발을 붙이지 못한 유일한 영역은 음식이다. 파란 통에 든 요구르트는 흰색이나 붉은 통에 든 것보다는 덜 팔린다. 파란색 음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2번째, 사랑의 4가지 방식. 아동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개념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첫 단계,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는 아이의 단계이다. 아이에게는 뽀뽀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스러운가요? 라고 물으면서 사랑의 증거를 원한다. 처음엔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나중에는 자기가 본받고 싶은 특별한 타인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둘째 단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는 어른의 단계이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가 남을 생각하며 감동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의 애정을 특별한 존재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 느낌은 사랑받는 것보다 한결 흐뭇하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것에 엄청난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기분에 취하면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다. 셋째 단계,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자신의 애정을 남에게 투사하고 나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쏟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단계의 사랑은 앞의 두 단계와 비교할 때 한 가지 장점이 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든 주기 위해서든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사랑을 주거나 받는 존재에게 실망하거나 배신당할 염려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랑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넷째 단계, 보편적인 사랑. 이는 무제한의 사랑이다. 애정을 받고 남에게 투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면 사랑을 자기 주위의 사방팔방으로 전파하기도 하고 사방팔방에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보편적인 사랑을 부르는 이름은 생명, 자연, 대지, 우주, 기, 신 등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개념을 자각하게 되면 정신의 지평이 넓어진다. 13번째, 무. 태초에 무가 있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떠한 빛도 어둠을 흩트리지 않았고 어떠한 소리도 고요를 깨트리지 않았다. 도처에 공허가 가득했다. 최초의 힘인 중성의 힘이 지배하던 때였다. 하지만 공허는 무엇인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그때 무한한 우주 공간 한복판에 하얀 알이 나타났다. 모든 가능성과 모든 희망을 품고 있는 우주 알이었다. 이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4번째, 태초에. 우주 알이 폭발했다. 그 일은 0년 0월 0일 0시 0분 0초에 일어났다. 시원의 알을 싸고 있던 껍질은 두 번째 힘인 분열의 힘에 의해 288개의 조각으로 부서졌다. 우주 알이 폭발할 때 빛과 열기가 분출했고 먼지가 크게 일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루로 퍼져나갔다. 하나의 우주가 탄생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입자들은 널리 퍼져나가면서 시간의 교향곡에 맞춰 춤을 추었다. 15번째, 태초에. 몇 초가 지나자 일부 입자들은 한데 합쳐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 힘인 결합의 힘에 이끌린 것이다. 중성의 힘을 나타내는 중성자들이 양전하를 지닌 양성자들과 결합하여 원자핵을 형성했다. 음의 전기를 띤 전자들은 원자핵 주위를 돌며 완벽한 평형을 이루어냈다. 세 가지 힘이 한데 어우러져 저마다 자기 자리를 찾고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잡음으로써 원자라는 더 복잡한 단위를 만들어낸 것이다. 결합의 힘을 표상하는 이 원자가 출현함으로써 에너지는 물질로 변했다. 이것이 만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첫 번째 도약이다. 하지만 물질은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를 꿈꾸었다. 그리하여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은 우주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생명은 분열과 중성, 결합이라는 세 가지의 힘의 자체를 우주의 심장에 새겼다. 그것이 바로 DNA다.
16번째, 태초에. 하지만 새로 태어난 이 우주는 생명의 출현이라는 경험에 만족하지 않았다. 생명은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를 꿈꿨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화하고 번식하면서 형태와 색깔과 체온과 행동 따위에 관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오랜 모색과 거듭된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생명은 진화를 계속하기 위한 이상적인 도가니를 찾아냈다. 인간이 출현한 것이다. 인간의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진 골격으로 지탱되며 근육과 혈관과 지방 조직 등이 두껍고 탄력 있는 살갗에 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몸의 윗부분부터 대단히 정교한 중앙신경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 신경계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의 감각기관에 연결되어 있다. 생명은 인간을 통해서 지능의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인간은 성장하고 번식하고 다른 동물들과 대결했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생명은 인간의 출현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를 꿈꿨다. 그리하여 다음 단계의 실험, 곧 의식의 모음이 시작될 수 있었다. 생명은 여전히 태초의 세 가지 힘, 곧 결합, 분열, 중성 에너지의 추동을 받고 있었다. 17번째, 외침. 인생은 외침으로 시작해서 외침으로 끝난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면 병사들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할랄라라는 함성을 지르면서 적을 공격했다고 한다. 게르만족의 병사들은 방패에 대고 고함을 지름으로써 적군의 말들을 미쳐 날뛰게 할 만한 공명 효과를 만들어냈다. 브르타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민간 설화에는 밤에 소리를 질러 여행자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오페르노즈라는 귀신이 나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르우벤은 매우 우렁찬 소리를 내지르는 능력이 있었다. 누구든 그의 고함을 들으면 두려움에 떨었다. 18번째, 일리히의 법칙. 이반 일리히는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회사상가이자 가톨릭 성직자이다. 로마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찰츠부르크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 가톨릭 사제로 활동했으며 학교 없는 사회나 창조적인 실험과 같은 수많은 저작을 출간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의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1960년, 일련의 교회 정책에 반대하며 가톨릭 사제직에서 물러난 뒤에 멕시코의 쿠에르나바카에 국제문화자료센터를 건립하여 사회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에 몰두했다. 그는 공생을 위한 도구라는 책에서 인간의 자율적인 행위가 서로 교환되는 공생의 사회를 주창했다. 인간이 공생적인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사회 구성원들마다 저마다의 최소한의 통제를 받는 도구를 사용하여 가장 자율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는 저작과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딴 일리히의 법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법칙이 인간의 행위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최초의 학자였다. 일리히의 법칙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효율이 감소하여 나아가서는 역효과를 낸다. 초기의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농업 노동의 양의 배로 늘린다고 해서 미래 생산량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의 양을 늘리는 만큼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노동의 양을 늘려도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기업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1960년대까지 스타하노프 운동의 지지자들은 생산선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자들에게 압력을 증가시켜야 됐다고 생각했다. 압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노동의 효율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압력은 어느 정도까지만 효과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역효과나 파괴적인 효과를 낸다. 19번째, 앙크.
앙크는 고대 이집트에서 신들과 파라오의 상징이었다. 골이 달린 십자가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타오 십자가, 즉 T자형 십자가 위에 둥근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붙어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것을 이시스의 매듭이라고 불렀다. 둥근 고리를 이시스의 여신과 동일시되던 생명나무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앙크는 인간이 신성에 도달하자면 어떤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매듭을 푸는 행위, 이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에 지나가 대단원을 맞이하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태양신 아톤에 대한 신앙을 창시한 파라오 아크나톤과 태양신을 섬기던 사제들의 손에 앙크가 들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특별한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여는 열쇠이자 속인들의 금단의 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물쇠로 여겨졌다. 장례식을 거행하는 동안 사제들이 십자가의 손잡이에 쥐고 있는 장면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앙크는 때로 드는 사이에 이마에 그려주기도 했다. 이것은 죽음의 비위에 깨달은 자에게 그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저승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그것을 발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발설하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곱트교도, 즉 이집트의 기독교들도 역시 앙크의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앙크는 인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인들에게 이것은 능동적인 원리와 수동적인 원리의 통일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남녀 양성이 한 몸에 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성적 상징이었다. 20번째, 협동 상호성 용서. 1974년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토론토 대학 교수 애널톨 래퍼포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한다. 타인을 상대로 행동하는 방식 중에는 가장 효율적인 것은 첫째, 협동, 둘째, 상호성, 셋째, 용서이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이나 집단을 만날 때 먼저 협동을 제안하고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자기가 받은 만큼 남에게 주는 데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도움을 주면 이쪽에서도 도움을 주고 상대가 공격을 하면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강도로 반격을 가한다. 그러고 나서는 상대를 용서하고 다시 협동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9년에 정치학자 로버트 엑설로드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행동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가르는 일종의 토너먼트를 주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한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어느 프로그램이든 다른 프로그램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엑설로드는 이 토너먼트에 관심을 가진 동료들로부터 14개의 프로그램 디스켓을 받았다. 각 프로그램에는 저마다 행동의 법칙이 있었다. 승부는 어느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점수를 축적하는가로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그 프로그램의 점수를 빼앗은 다음 상대를 갈아치우는 것을 행동 규칙으로 삼았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해나가려고 애쓰면서 자기 점수를 지키는 쪽으로 나갔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남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나서 벌을 가하는 방식이나 협동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배신하기 같은 방식을 행동 규칙으로 삼았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른 경쟁자들과 각각 200차례씩 대결을 벌였다. 그런데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이기고 승리를 거둔 것은 협동, 상호성, 용서를 행동 규칙으로 삼은 애널톨 래퍼포트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협동, 상호성, 용서의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 속에 놓이게 되면 처음에는 공격적인 프로그램들의 상대로 점수를 잃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프로그램들에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이웃한 프로그램들은 그 프로그램이 점수를 모으는데 가장 효율적이란 점을 깨닫고 마침내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협동, 상호성, 용서의 원칙이 가장 이로운 행동 방식임이 드러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직장 동료나 경쟁자가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가할 경우 그것을 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일하자고 그에게 계속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단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에 걸린 문제이다. 컴퓨터 공학은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입증해주고 있다.